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 최대 550명까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방식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예고하는 등 핵무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요청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역대 최대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주요국 성장세 약화로 수출에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규제지역 다주택자들도 보유한 집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인단체가 오늘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되 5분 이상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새해 첫 출근일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하루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모두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이 중 단기 비자 외국인은 바로 공항 검사센터에서 유료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하루 안에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루 검사 가능한 인력은 550명, 확진된 외국인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1, 2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또 한 달 동안은 중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제출토록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입국 전 음성 확인서와 입국 후 PCR 검사를 모두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국내 위중증 환자 수가 8개월여 만에 600명대로 올라서긴 했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중국 내 확산과 신규 변이 추이 등을 보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치명적인 새 변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한두 달 사이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호주도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관련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마크 버틀러 호주 보건부 장관은 어제 오는 5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도착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틀러 장관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변이 확산의 위험성으로부터 호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인도 등 여러 나라는 이미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한이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 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핵 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거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거라고 강조했다며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틀 연속 쏘아올린 미사일에 대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초대형 방사포라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새로운 방식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예고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마지막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새해 첫날 새벽에도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틀에 걸친 도발 이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검수 사격이었다고 밝혔는데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열며 실전 배치에 나섰음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한꺼번에 인민군 부대에 추가 인도하게 됐다며 이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무력의 중추를 이룰 핵심 타격 장비들이 이 나라 창건 이래 당 창건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당중앙 트락에 도열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원회의 보고에서 신속한 반격 능력을 가진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새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ICBM인 화성 15형과 화성 17형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인 만큼 새로운 ICBM이란 고체 연료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한 뒤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체 연료 방식은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 연료 방식과 달리 미리 연료를 채워 넣어둘 수 있어 은밀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사전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한데요. 특히 연료 주입을 위한 별도 부대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앞서 북한은 오는 4월까지 군사용 정찰 위성 준비를 마치겠다고 선언했는데 전원회의를 통해 최단 기간 내에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강력한 개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방부는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거라며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3자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북핵 수석 대표와 전화 협의를 통해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는 어불성설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공언한 도발 지속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더욱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이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도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한국 측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류 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한 뒤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데 힘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해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가장 먼저 노동개혁으로 우리 경제시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사와 노노관계 공정성 확립과 근로현장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성을 내놨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 재정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안보, 경제, 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수출 전략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직접 전략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 무역 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확대 등을 언급하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거뒀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훨씬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액 4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수준입니다. 무역 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적자 규모도 기존 최대였던 1996년의 2배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지만 수입액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전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세계 수출 순위도 6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원유와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18.9% 늘어난 7,31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출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세계적인 경기 둔화 흐름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수출이 감소한 겁니다. 특히 반도체와 철강 등 주요 품목도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29.9% 감소했던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하락세에 12월에도 29.1% 줄었습니다.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수요 침체에 따라서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올해 주요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우리 수출에 더 어려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수출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올해부터는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도 보유한 집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내 치료비는 내 보험에서 내게 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가 잇따랐던 2022년.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하지만 집값 하락세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똑같아요. 팔려는 사람은 있지만 해내는 사람은 없고 더 균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 주고 유도를 하면 시장이 조금 바뀔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완화됩니다. 먼저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50%까지 낮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상환 능력까지 계산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꾀병을 막기 위한 약관 개정은 새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가벼운 부상에도 과도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살짝 쿵 부딪힌 경우에도 장기 입원 등 가행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경상 환자의 경우 대인 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가실분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가실 비율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가실조의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현대판 연좌제로 불려온 가족 합산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동안 투자자 본인 외에 가족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10억 원이 넘을 경우 양도세를 매겨왔는데
앞으로는 본인 소유 주식만 계산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힘겨루기 끝에 오는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오늘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에는 39데시벨, 밤에는 34데시벨로 각각 4데시벨씩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규칙에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게 확인된 뒤에도 소음을 계속 발생시킬 경우 환경부나 국토부의 분쟁 조정 및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신년 인사회를 열며 새해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고 민주당은 폭력적 지배를 새로운 희망으로 돌파하겠다며 숨가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개묘년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를 마친 국민의힘은 신년 인사회에서 집권 2년차 각오를 다졌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부대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당이 나서 뒷받침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내년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안철수, 조경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총출동해 새해 당의 비전을 제각각 제시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되신 우리 당의 대표가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서 이른 아침부터 신년 인사회와 이태원 참사 분향소 조문 등 빽빽한 일정을 소화한 민주당.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 안보까지 위기를 맞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당당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도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 대표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그 승리의 역사를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잇따라 참배한 이 대표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하며 당내 결속을 다질 계획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여야는 저마다 희망찬 새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꽉 막혀있던 전국이 단번에 해소될 거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일몰 법안과 국정조사 등을 둘러싸고 연말까지 이어지던 여야 대치가 연초에도 고스란히 재현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지점과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일주일 남은 임시국회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새해에 효력이 사라진 일몰 법안 논의를 위해서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위해서라도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간 연장 문제, 산재 승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등등의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데 제가 그것은 저쪽을 설득을 하고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의장님하고 이제 단독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몰 법안이나 국정조사 연장은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서둘러 임시국회를 열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만 유효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연장해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여전합니다. 원래 국회법에 1월, 7월은 국회가 안 열리도록 되어 있고 지난 9월부터 정기국회, 임시국회까지 이어져 왔고 그 이전에도 쭉 임시국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월 임시국회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는 4일과 6일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주 파행을 빚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측이 무단으로 여당 의원들을 촬영했다며 용 의원의 국정조사 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이 고의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여야 충돌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처럼 이 법안들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려고 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맞불을 놓을 계획인데 이 경우 새해 벽두부터 전국이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오늘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법원의 조정안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오전 8시에 서울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과 입법 쟁취를 위한 1차 지하철 행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조정한 대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시민의 힘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하며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법원이 낸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MBN 방송에서 전장현이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민형사적인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정안이 지하철 운행을 5분 늦추는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면서 법치를 최전선에서 구현해야 할 판사가 법치를 오히려 파괴하는 조정안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여러 전통시장들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점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아무런 사고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아수라장이 됐던 서울 동작구 전통시장. 사흘 동안 쏟아진 많은 비로 시장 점포 절반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5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 시장에는 침수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장을 찾은 반가운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던 기름가게는 말린 고추며 기름 짜는 기계까지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기계를 다시 사는데 큰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되돌아온 손님 덕에 기운이 납니다. 좀 많이 찾아주시고 위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거는 좀 힘들게 지났지만은 지나고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고. 기름집 옆에 있는 생선 가게는 싱싱한 생선만큼 활기도 넘칩니다. 지난해 추석 즈음부터 가게를 찾는 손님이 늘었는데 다가오는 설에도 대목을 기대해 봅니다. 설 앞두고 눈 같은 게 좀 많이 와서 또 대목이 잘 안 될까 걱정도 위려한데 재래시장에서 이제 신선한 생선과 이제 야채들 구매해서 가족들과 온화하게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수십 년간 장사해오며 상인들에게는 일터를 넘어 삶의 터전이었던 전통시장. 소중한 곳을 잃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딘 만큼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장사가 더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23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언제 영업이 재개될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데요. 긴급 생활지원금이나 실업급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입점 업주와 직원들은 얼른 예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화재 이후 한산하던 주차장이 모처럼 각종 차와 장비로 북적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폐자재를 담아 나옵니다. 조금씩 현장 수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이 난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는 게 고작입니다. 화재 당시 철제 구조물이 휘어지고 유리창들이 깨져 아수라장이었던 이곳은 임시로 겨우 가려놓기만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유 차량 배기구에서 나온 열 때문에 바닥에 쌓여있던 폐박스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심지어 화재 수신기를 일부러 꺼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각종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영업 재개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점주와 직원들은 현대아울렛에서 지급한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하루하루 버티거나 아니면 아예 권고사직 처리에 실업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일부 매니저님들은 지인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업종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 여파는 주변 상권에도 미쳤습니다. 현대아울렛 옆에서 의류 수선을 하는 상인은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관리비 걱정에 한숨 짓습니다. 아울렛에서 한 90% 이상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전에는 최소 3명 이상에도 근무를 했는데 한 명씩 한 달씩 나가서 이렇게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지 지금. 전문가들은 영업 재개까지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하면 평균 6개월이나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여지는데 관계 당국에서 미리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서 점주와 직원, 주변 상인들은 얼른 일터가 다시 문을 열고 과거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 마련이 또다시 해를 넘겼습니다. 지난해엔 협상을 위해 지나치게 눈치 보기식 외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올해에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8년. 만 4년이 넘었지만 해법 마련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찾아 무릎을 꿇었지만 또 해를 넘겼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력한 해결책이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입니다.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하고 일본 기업 대신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일본 측 사죄와 미쓰비시의 재원 조성 참여 등 성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재원 조성 기여에 똑같이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과 별도로 우리 외교 당국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현금 추심에 대한 판결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달엔 양금덕 할머니의 훈장 서운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상을 준다는 것이 흐뭇하고 좋았는데 묻없이 상을 안 준다더니 참 사죄 한마디 듣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는 민간 대토론회를 취소하게 하고 일본 정부의 군함도 추가 보고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현하는 데 그쳤습니다. 협상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강제동원 문제가 새해에는 납득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에도 우크라이나에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를 인용해 현지 시간 어제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서 이란산 자폭 드론을 활용한 러시아군의 공습이 벌어졌고 드론 45대가 격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4시간 동안 공습이 이어진 가운데 아직까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2022년 마지막 날에도 미사일 30여 발을 쏘는 등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뉴욕의 신년맞이 행사장에서 10대 남성이 벌목 등에 쓰이는 대형 칼 마체테를 휘두르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남성은 미 연방수사국 요주의 명단에 오른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시각 지난해 12월 31일 밤 뉴욕 타임스스퀘어 크리스털 볼드롭 행사의 소지품 검사 장소 부근에서 19살 트레버 빅포드가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경찰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빅포드는 경찰이 쏜 총에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 메인주 고등학생인 빅포드는 지난 2018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 친척에게 탈레반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는 베네딕토 전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선종한 지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공개된 유언에는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에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새해 첫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한 베네딕토 16세를 기리며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를 복음과 교회의 충실한 종으로 일컬으며 추모했습니다. 아울러 성모 마리아에게 천국행에 동행해 주길 기도했습니다. In queste ore invochiamo la sua intercessione, in particolare per il Papa Emerito Benedetto XVI, che ieri mattina ha lasciato questo mondo. 교황청은 제의를 입고 수도원에 안치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한 방에 누인 몸은 머리에 모관을, 포개진 손에는 묵주가 들렸습니다. 공개된 영적유언에서 전 교황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면서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숨진 뒤에야 새 교황이 선출되는 전통과 달리 스스로 몸을 낮춰 물러났던 행적처럼 모르고 저지른 잘못에도 용서를 구한다는 겸손을 내비쳤습니다. È stata una persona, diciamo, molto, come diceva ieri Papa Francesco, molto gentile, molto umile e quindi in qualche modo, nonostante sia sempre stato molto riservato, lascia comunque un segno importante. 패전국 독일에서 태어나 나치 시대의 유년기를 보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베네딕토 16세. 오는 5일 장례 미사를 치른 뒤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묘지에서 영면에 듭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하루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 2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확진된 입국객을 격리할 시설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하였고 인천,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확진된 입국객은 공항 인근에 있는 임시 재택시설로 이송되어 7일간 격리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보유량 증대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등 강경 기조가 담긴 새 군사력 강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엿새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도 핵무력과 국방 발전에 변혁적인 전략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전략의 핵심으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인 증대 등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신속한 반경 능력을 갖춘 또 다른 ICBM 개발 과업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화성 15형, 17형과는 달리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ICBM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조선이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 무기 다량 생산의 주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며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역대급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던 지난해보다 더 강경해졌습니다. 이로미러 올해 남북 관계는 대화보다는 긴장 국면이 더욱 고조될 거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별다른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무거운 고민을 마주했다거나 첨단무기 연속 개발 등만 밝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대적 투쟁, 핵무력 강화, 전쟁 동원 준비 전환의 해, 남한은 명백한 적 등의 날선 단어를 쏟아내며 위협을 노골화했습니다. 북한의 신년 메시지는 한 해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데 대화보다는 대결에 무게를 둔 겁니다. 물리적 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때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 대응 방향이 천명되었으며 지난해 1월 5일 첫 미사일을 쏘았던 북한은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이 같은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과업으로 제시하고 전술핵 무기의 대량 생산을 주문하면서 올해는 이른 시일 내에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무인기로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해보다 더 고강도의 재래식 도발도 예상됩니다. 대남, 대미 관련 대적 행동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원칙과 행동 계획을 밝힌 부분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군사력 강화 부분도 역시 성과와 평가 그리고 향후의 어떤 계획 모두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지휘관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앞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 생산 공장을 시찰하는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딸 주혜양과 공장을 찾았는데 중장거리 미사일과 전술핵 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거로 보입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혜양 앞으로 미사일 운반체가 즐비합니다. 아직 건조 중인 최소 17기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으로 추정됩니다. 화성 12형은 비행거리가 최소 5,000km로 지난 2017년 여러 번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이 미사일에 장착할 탄두가 공개됐는데 북한이 이렇게 조립 중인 중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원칙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당의 전략적 구상과 결단대로 북한 매체는 또 다른 화면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을 장착하고 줄지어 서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도 공개했습니다. 주로 단거리 전술 핵무기의 다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확대를 강조한 전원회의 결과를 강조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과 딸 주혜양의 동행 모습을 공개한 건 지난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와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어제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양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경유해 일부 연결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지상 배치 레이더와 이지스함 등으로 먼저 탐지할 수 있지만 북한 미사일이 일본 인근 해상이나 태평양에 떨어지면 추적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구 공면 때문에 북한 미사일이 일정 고도 이상 상승해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거쳐 레이더 정보를 서로 제공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나이를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소비기한 표시제까지 우리 생활과 가까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 더 드는 나이에 우울했던 분들, 올해부터는 느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행정 분야에서 한국식 세는 나이 대신 나이 표시 방식이 통일이 됩니다. 최저시급도 오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됐는데요.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달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될 예정입니다. 군장병들의 월급도 훌쩍 뛰어오르는데요. 병장을 기준으로 작년 67만 6,100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32만 3,900원이나 인상됩니다. 어린 자녀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꼼꼼히 따져보던 유통기한도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잘 지켰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기간인데요.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어서 식료품 소비에 좀 더 여유가 생길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는 주식시장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지만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 인하에 나설지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25%나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 4.25에서 4.5%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올해도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올해 상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5 내지 5.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They did say that their target is around 5.1%, which is what the estimate was already, that they'd probably raise rates by 50 basis points in February and another 25 in March before pushing the pause button.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파월 의장의 입장이지만 시장에서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1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곳은 연준이 올해 통화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올해 4분기에 금리 인하를 예측했고 3분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한 기관도 있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빠르게 둔화할 것인지와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인지가 연준의 금리 정책을 좌우할 주요 변수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디지털 교육이 2배로 증가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의 국어 수업 시간이 확대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있던 학교 자율 시간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장하용 기자입니다. 초등학교는 7년 전 2015 교육과정에서 이미 강화한 한글 교육에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1, 2학년 2년 동안 448시간이던 국어 수업이 34시간 늘어납니다. 교과서 없이 배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밖에서 뛰어놀 시간은 늘리고 안전한 생활 교과서는 없어지지만 고학년까지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있던 학교 자율 시간이 초등학교에도 처음 도입됩니다. 생태 환경과 민주시민, 정보 등을 주제로 학교가 직접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992년부터 꾸준히 학교와 교사, 학생 자율성을 강화하는 흐름이 반영된 겁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라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교사의 업무가 많아지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3R's 중심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학생들의 역량이 매우 좋아지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축소했습니다. 1년 221시간 실수에서 102시간으로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대신 3학년 2학기에 진로 연계 학기를 둬서 교과 수업과 진로 설계를 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혀 선행 학습과 무관하다고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험을 통해서도 시대 흐름에 맞춰 디지털 소양을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정보 수업 시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코딩을 배운다는 계획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인공지능 기초와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먼저 받고 의료비는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나눠내는 이른바 의료비 후불제가 올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하는데 효과가 좋으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종합병원과 금융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위해서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대표 공약. 의료 취약계층이 병원에서 먼저 진료받으면 가칭 착한 은행이 진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들이 최장 3년간 나눠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자금 마련이 중요한데 농협이 정책자금 2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전산 개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부분만 이루어지면 시스템 구축이 되면 바로 대출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충북 지역 종합병원 12곳과 병의원 등 80곳, 인공관절과 척추질환, 그리고 임플란트 등 6개 수술이 의료비 후불제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비 지불이 보정되는 거니까 사실은 의료 미수금이 안 생겨서 병원에서는 훨씬 손해를 볼 필요가 없고. 일단 6개월간 시범 운영되는데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11만 2천여 명입니다. 시범 운영에서 효과가 나오면 대상을 충북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넓혀서 해봐야만이 이것을 시범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41만 명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료비 후불제가 의료 취약계층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공장에 불이 번질 우려에 대비해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전남 구례군 문청면 사성암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28인승 셔틀버스가 경사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기사와 승객 등 1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급경사 도로를 내려가던 중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운전기사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으면 실내 공기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건당국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가정 내 실내 공기질 조사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가정 내 흡연자가 있는 가구에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음식을 만들 때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초미세먼지가 더 높게 나왔지만 포말데하이드 농도는 전기 연료를 쓰는 가구에서 더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3에서 5도가량 낮아지며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7도, 철원은 영하 14.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해 첫 출근길인 만큼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추위 속 최근 내린 눈이 얼어붙은 곳이 많은 만큼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대기질은 모두 양호해졌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쾌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영하 1도, 대전과 광주는 2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